이온화이제의 경량성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2주기를 기준으로 볼까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이제는 점점 증가합니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핵의 양 전환이 커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상대적인 인력이 크죠. 따라서 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 이온화이제가 더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쪽에서 예외라고요? 13쪽 붕소, 16쪽 산소에서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감소합니다. 그리고 18쪽 지나고 1쪽이 되면은 이제 전자 껍질 수가 한 개 더 많아지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3주기 원소 소듐부터 시작해서 18번 아르곤까지 11번 소듐에서 18번 아르곤까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아지면서 양전환이 커지니까 핵과 원자가 전자간의 인력이 커서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이제가 더 크게 필요하죠. 어디에서 예외적으로 약간 감소라고요? 13족 알루미늄은 그 앞에 마그네슘보다 약간 작아요. 그리고 16쪽 황은 그 앞에 인보다 약간 작죠. 그리고 어디서 또 1쪽에서는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핵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이제의 예외적인 경량은요. 몇 쪽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냐? 여러분들 교재 47쪽 제일 아래쪽에 있죠. 같은 주기에서는 13조 16족 1족 원소가 경량성에서 벗어나고 13족은 전자 부껍질이 증가되는 효과, 16족은 Np오비탈, 2주기 같으면 2p오비탈의 전자 쌍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 3주기 같으면 3p오비탈의 전자 쌍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자 안의 반발력 수 때문에 약간 감소하죠. 1족 같으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되면서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1차 이온화이제는요, 13족, 16족, 1족입니다. 거기서 예외적으로 약간 감소하든지 크게 감소하죠. 1족에서는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면 2차 이온화이제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몇 쪽에서 감소할까요? 14족, 17족, 2족이고, 2족은요, 바로 앞에 있는 1족의 1차 이온화이제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훨씬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경량성을 가지고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 전자친화도입니다. 전자친화도는 영어로 Electron Affinity라고 하기 때문에 이니셜을 따서 EA라고도 표시합니다. 마치 이온화이제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니셜을 따서 IE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죠. 또 Electron Affinity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아래첨자로 EA라고 표현합니다. 이온 에너지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니까 에너지 그리고 아이오나이제이션 I로 아래첨자로 표현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전자친화도입니다. 이온 에너지는요,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흡열 과정이죠. 전자친화도는요,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첨가할 때에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 발열 과정에 관한 에너지이죠.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죠. X라고 하는 물질 기체 상태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를 첨가했더니 X-1가의 음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상태는 X가 아니에요. X 기체 상태와 전자 에너지 합한 상태인데 요것보다는 X-1가 상태가 더 안정하다. 왜냐면은 이 떨어진 전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X의 주위에도 핵 주위에도 전자가 있지만 이 전자가 하여튼 이 X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X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커지죠. 인력이 커지면서 이 전자가 안정화돼요. 안쪽에 있는 전자고에 분명히 반발력이 작용하지만 그 반발력 요소와 이 X 핵하고 이 전자고 인력 요소를 다 고려해보면은 인력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더 안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요 상태보다 이 상태가 더 안정해지고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하더라? 방출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전자가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원소는 어떤 원소? 금속 원소. 따라서 우리가 이니셜을 따서 M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는 전자가 들어와서 음연이 되는 거거든요. 전자가 들어오기 쉬운 원소는 뭐라고 합니까? 예,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산소는 그냥 16쪽에서 한 개잖아요.
17쪽 원소는 대표적으로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 17쪽 할로겐 원소를 우리 보통 X라고 하죠. 자, 보통 과학자들이 이렇게 심볼을 표시할 때도 다 의미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이거는 꼭 17쪽 원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원소를 다 말합니다. 이온화이즈도 모든 원소 다 적용되고 전자친화도도 모든 원소 다 적용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원소들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과 전자 이 에너지 상태보다는 전자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더 안정화가 되고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렇게 방출한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데 요 시기에서는 이 에너지가 일종의 생성물이에요. 무슨 값입니까? 양수죠. 자, 이 과정은 최초 상태보다 최종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더 낮은 상태가 돼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했기 때문에 이걸 뭐랍니까? 발열 과정이죠. 따라서 최초 상태에서 나중 상태 마이너스 1가가 되는데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엔탈피 변화는 무슨 값이 될까요? 예, 음수.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 값으로 보나 엔탈피 변화를 보나 모두 뭐에서 양수였는데 전자친화도는 요 시간에서는 에너지가 양수지만 이거를 에너지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으로 하면은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값? 음수로 표시가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친화도도 이 값으로 봤을 때 제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결표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친화도 값이 큰데 단지 18쪽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 그리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전자친화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거든요. 자, 그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재 48쪽의 중간에 있는 왼쪽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세요. 3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친화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전자친화도는 이 식에서 이 에너지를 일종의 생성물로 봐서 발열 과정이 있다면 에너지가 일종의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수 값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 에너지 값을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보지 않고 에너지 변화량 또는 엔탈피 변화량으로 봤어요. 이때는 무슨 값이 됩니까? 발열 과정이니까 엔탈피 변화량 그 자체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 값의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음수가 되면서 뒤집혀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 자체도 어때요? 부호에 따라서 뒤집혀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표현할 때는 이 전자친화도가 기본적으로 양수값처럼 이렇게 표시되면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면은 이 전자친화도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로 되면서 같은 3주기 원소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더 음수 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으로 표현했을 때와 이 식으로 표현할 때는 값의 부호가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이 방향 쪽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 그리고 전기염 정도는 모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를 에너지 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온화 에너지는 핵과 자신의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 전자친화도는 핵과 첨가되는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를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세요. 어디로 가면 갈수록 그 인력이 클까요?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래서 주결표에서 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친화도가 커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자친화도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또 핵과 첨가되는 전자도 결국 원자과 전자껍질로 들어와요. 그래서 첨가되는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커지면서 전자친화도 값이 일반적으로는 증가될 거다.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반발 효과를 가림 효과라는데 가림 효과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때 이 전자친화도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결편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서 갈수록 큰데 여러분들 48쪽의 제일 아래쪽에 전자친화도 정리한 값을 보세요. 자, 18쪽 원소는 유난히 전자친화도가 작아요. 따라서 우리 이제
예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이 전자친화도 값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큰데 2주기 원소가 커요? 3주기 원소가 커요? 예, 이 비금속 원소들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크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크냐면은 염소 원자의 전자친화도 값이 제일 컸어요. 물론 이렇게 전자친화도가 기본적으로 양수 값으로 표시된 걸로 보니까 그 전자친화도는 델타 H 값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을 생소물로 봤을 때 저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48쪽을 봅니다. 그러면 왜 2주기보다 3주기가 전자친화도가 더 클까라고 하는 것을 17쪽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17쪽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까요? 요오드에서 브롬, 브롬에서 염소, 염소에서 F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급실수가 적어져요. 전자급실수가 적어지니까 핵하고 첨가되는 전자도 결국 원자가 전자급질에 들어옵니다. 그 첨가되는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첨가되는 전자의 안정화 효과가 커지겠죠. 따라서 전자친화도가 더 커질 줄 아는데 F는요, 염소보다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은 반지름했어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17쪽 원소는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니까 반발력에서 거의 반지름이 몇 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2배 가까이로 증가됐죠. F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가 전자급질이 7개, 이게 두 번째 전자급질인데 여기 전자가 들어오니까 8개가 되는데 이 8개 간의 반발력이 두 번째 전자급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반발력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전자급질은 공간적인 부피가 세 번째 전자껍질보다는 작거든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가 전자껍질이 세 번째 전자껍질인데 전자가 들어오더라도 세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와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 부피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2주기보다는 더 작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들어온 전자가 3주기보다는 2주기가 더 큰데 전자 간의 반발력의 측면에서 보니까 어느 게 더 반발력이 훨씬 작더라고요. 2주기보다 3주기. 그래서 이 들어온 전자와 핵 간의 인력과 전자 간의 반발력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들어온 전자의 안정화 효과가 더 크더라. 안정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2주기보다 3주기가 다 이 중성 상태에서 전자친화도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가 같은 주기에서도 예외적으로 감소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으로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몇 쪽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13조, 16조. 그리고 어때요? 1쪽이죠. 1쪽은 전자껍질이 바뀌는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전자친화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됐던 것은 전자 부껍질 증가, 전자가 NP 오비탈의 쌍을 이루는 거, 전자 껍질 증가되는 거.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요, 전자가 중성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전자 부껍질 증가하는 게 어떨까요? 2조. 그리고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15조. 그리고 전자 껍질이 바뀌는 거 어디에요? 18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전자 배치도를 보면서 볼까요? 베릴륨은요, 지금 2족 원소입니다. 2족 원소고, 이미 이 중성 원자 상태에서 ES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어요. 베릴륨 마이너스 1가가 됐어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ES오비탈은 더 이상 못 들어오고 EP오비탈 들어왔죠. 전자 부껍질이 증가됐어요. ES오비탈은 N 값이 2고,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전자 부껍질이 얼마입니까? 0이죠. EP오비탈이 되면은 주양자수는 2인데, 각 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전자 부껍질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 효과에 의해서 이 전자친화도 값이 크게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15족을 볼까요? 15족. 질소는 중성 원자 상태에서 이렇게 EP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가의 음윤이 되는데, 이미 홀 전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또 전자가 들어오면 쌍을 형성하겠죠. 예상보다는 반발력이 꽤 크더라. 그래서 이 안정화 되는 효과가 예상보다는 작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18쪽 원소, 지금 똑같은 2주기 원소를 하고 있는데,
18쪽에서 네온을 볼까요? 이미 바닥 상태에서 2s-orbital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개 전자가 더 들어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올까요? 3s-orbital. 3s-orbital은 핵하고의 평균 저율이가 엄청나게 멀죠. 따라서 인력이 굉장히 작아서 오히려 안정화되는 효과보다도 불안정화되는 효과가 너무 클 거예요. 왜? 인력은 작으니까, 인력은 작은데 이 안쪽 전자 껍질하고 이 3s-orbital 전자고의 반별력은 너무 크게 작용해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자, 그러므로 이온화에너지도 그렇고 전자 친화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경량선을 벗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전자 부껍질 증가, np-orbital의 전자 쌍 이루는 거, 그리고 전자 껍질 증가. 그렇게 보니까 1차 이온에너지는 13족, 16족, 1쪽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고 특히 전자 껍질이 변화가 되는 1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되어 있죠. 전자 친화도도 전자 부껍질 증가, np-orbital의 전자 쌍 이루는 거, 전자 껍질 증가하는 거 보니까 2족, 15족, 18족에서 벗어나는데 전자 친화도는요, 이온화이저보다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에 중간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서 따져봅시다. 그래프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가지고 따져볼까요? 어디서 예외적으로 크게 감소합니까? 예, 이렇게 네온에서 전자 친화도 값이 18쪽에서 굉장히 크게 감소되어 있죠. 또 어디서 2쪽에서 꽤 감소가 되고 또 어디서 15쪽에서 꽤 감소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같은 주기에서 하여튼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증가하다가 2쪽, 15쪽 그리고 또 어디서 18쪽에서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50조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